어머님, 40주년 축하드려요. 얘들아,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다. 나 너희 엄마랑 갈라서기로 했다. 아버지, 진작 그러셨어야죠. 어머님, 저희도 눈치 다 채었어요.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 나도 오빠한테 며칠 전에 들었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나 너희 엄마랑 갈라서기로 했다. 40주년 기념 저녁상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장을 봐서 갈비에 잡채에 전까지 직접 부쳤어요. 40년치 마음을 담았던 그 밥상 앞에서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아버지, 진작 그러셨어야죠 하면서요. 며느리가 거들었고 딸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국밥집 가마솥에 불을 올리고 밤 10시까지 국자를 젓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 용돈까지 챙겼습니다. 40년을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 40년을 딱 두 글자로 정리하려 했어요. 정리. 그 말 한마디로요. 근데 말입니다. 이 양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그냥 살지는 않았거든요. 국밥 한 그릇에 3,000원 받던 그 돈에서 매달 조금씩 떼어 15회를 모아온 게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제가 가마솥 앞에서 국자만 적고 산 줄 알았겠지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40년을 참고 살았던 한 여자가 어떻게 제 이름 석자를 되찾았는지요.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저에게 힘이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삶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 끓이는 국밥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 손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이 양반이 내 손을 잡아본 적이 있었나? 가만히 떠올려 보다가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바보같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살갑게 굴 때는 그만한 까닭이 숨어 있는 법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그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가마솥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날 밤에 그 온기를 품은 채 저는 평소처럼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사골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고요. 이 국밥집을 연 지 올해로 꼭 15회째입니다. 새벽 3시에 불을 켜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내리는 생활. 그 긴 세월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버텨왔네요.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기름이 튀어 하얗게 굳은 자국이 올망졸망 박혀 있어요. 손톱 밑에 뱀파 냄새는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 손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딸년 대학 보냈고 아들 장가까지 들여보냈고 남편 공장 빚 3천만 원도 야금야금 갚아냈거든요. 가마솥 불을 약하게 줄이고 저는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거립니다. 귀퉁이가 닳을 대로 닳아서 반질반질해진 수첩 하나가 나오지요.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매달 국밥 한 돈에서 조금씩 떼어 사둔 주식 이름들이에요. 삼성전자, LG생활건강, KB금융. 라디오에서 그날 아침 시세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오늘자 숫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네요. 이 수첩을 처음 주기 시작한 게 벌써 15회 전입니다. 남편이 또 무슨 일을 벌일까 겁이 나서요. 한 번 무너진 살림을 2번 무너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 겨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버려놓은 자그마한 공장이 부도가 난 다음 날이었어요. 빚쟁이들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던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지요. 등에 업힌 막내딸이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장 뒷골목 좁은 가게 하나를 얻어다가 처음으로 사골 한 솥을 올렸네요. 믿을 사람 하나 없던 그 새벽에 가마솥 앞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세 식구 다 죽는다 싶어서요. 그렇게 40년이 흘러갔습니다. 수첩을 덮던 새벽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이 양반이 제게 어떤 말을 꺼낼지를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산책에서 막 돌아오던 참이었어요. 저녁상에 김치찌개를 올리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참을 저만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정순아, 저는 찌개 뚜껑을 덮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이름 석자를 부른 게 아마 막내 낳고 나서 처음이지 싶었어요. 결혼한 뒤로는 늘 임자 아니면 애들 엄마였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찌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찬그릇만 매만졌네요. 다음 달이 40주년이잖아. 조용한 데라도 둘이 한번 다녀올까 싶어서. 그제야 가슴이 천천히 뜨거워졌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가 그리 힘들었던 건지요. 고마운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르겠어서 저도 모르게 앞치마 끝을 끌어당겨 눈가를 꾹 찍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요. 그게 덫인 줄도 모르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네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좋았던 일인데도 어째 명치가 묵직하더라고요. 남편은 금세 돌아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평소보다 얕은 것도 같고 제 기분 탓인 것도 같고요. 물이나 한 잔 마실까 싶어 일어섰을 때였어요. 식탁 위에서 남편 핸드폰이 연신 떨고 있었습니다. 한 번, 2번, 3번.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이렇게 하나 싶었지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글자가 눈에 딱 걸렸네요. 부재중 전화 7통.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번호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지요. 한참을 그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진동이 또 한 번 울렸고요.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미리 보기에 뜬 첫 줄이 제 가슴을 툭 내려앉게 했네요. 사람이 사람을 오래 믿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믿음이 당연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당연함이 가장 위태로운 거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그 문자의 첫 줄을 기어이 읽고 말았습니다. 그 한 줄이 제 40년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문자의 첫 줄은 딱 7글자였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그 자리에 못이 박힌 것처럼 서 있었네요. 잘못 봤겠지, 잘못 봤을 거야. 몇 번을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 집 양반한테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여보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이 나이에 이 집에서 일어날 리가 없다고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다리만 풀려서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줄도 모르게 앉아버렸네요.
핸드폰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놨지요.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지만 이번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문자가 또 있으면 정말로 이 집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안방 쪽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이 양반 코 고는 소리가 평소랑 똑같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잠을 자는데 나만 왜 이러고 있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 밤을 거실 소파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꼬박 세웠네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요. 새벽 3시가 되니까 몸은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몇 번이나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제 얼굴 같지가 않았네요. 그래도 손님들 앞에 서려면 이 얼굴로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모른 척하자. 그렇게 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어요. 40년을 가게 앞에서 웃어온 주부한테 얼굴 한번 고치는 일쯤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가마솥에 불을 올리고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은 평소랑 똑같은데 손이 제 손 같지가 않았어요. 파 한 단을 썰어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네요. 도마 위에 칼을 그냥 내려놨습니다. 잠깐만 앉아있자, 잠깐만요. 그렇게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이 양반 핸드폰을 몇 번이나 다시 훔쳐보려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 더 보면 이제는 정말 모른 척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 대신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언제부턴가 서재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산 양반이 그 방에 자물쇠 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하시길래 문을 잠그세요? 여쭤보면 서류 볼 게 있어서 그래.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옷장을 열어봐도 처음 맡는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고요. 안 입던 밝은색 셔츠가 몇 벌이나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나이 드니까 이 양반도 멋부리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넘겼어요. 바보같이요. 그 주 수요일이었네요. 가스요금 내러 농협에 들렀습니다. 창구 아가씨가 제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큰돈 빠져나간 거 알고 계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석 달 사이에 2,500만 원이 나갔거든요. 현금 인출로요.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시죠? 2,500만 원. 그 돈이 국밥 몇 그릇 값인지 머리가 한참 돌다가 멈춰버렸어요. 입술을 떼어 둘러댔습니다. 아, 우리 집 양반이 뭐 좀 정리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빡했네요. 은행 문을 밀고 나오는데 한낮 햇살이 얼굴로 확 쏟아졌습니다. 그 햇살이 어찌나 따갑던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네요. 문자와 돈이 이제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시장 가는 길이었어요. 건어물집 복래 씨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입 가벼운 거로 동네에서 유명한 양반이지요. 정순 씨 바깥 양반 요즘 강남 자주 나가셔? 우리 시누이가 그러는데 청담동 어느 카페에서 봤다더라고. 저는 웃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친구 병문안 다니시나 봐요. 뭐 하면서요? 근데 입꼬리가 제대로 안 올라갔어요. 복래 씨가 제 낯빛을 물끄러미 살피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정순 씨 사내들이란 게 다 그래.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 뒷말은 듣고 싶지 않아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 따라붙던 그 한숨 소리가 하루 종일 귓가에서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날 저녁 가게 셔터 내리자마자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혹시 요즘 너희 아빠 좀 이상한 거 없지? 한참 만에 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수진아, 그게 아니고 통장에서 돈이. 엄마, 나 지금 애 씻겨야 돼. 아빠, 그럴 사람 아니잖아.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끊을게. 뚝. 한참을 핸드폰만 내려다봤네요. 자식을 셋이나 키워냈는데 이 밤에 내 속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요. 그게 더 사무쳤습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이건 제가 혼자 풀어야 할 일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이 양반이 골프 치러 나간 사이 세탁소에 보내려고 양복을 꺼냈습니다. 40년 주부 생활이 뭐 별거겠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이 저절로 안주머니로 갑디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손끝에 잡혔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스위트룸에 조식 2인분. 저도 텔레비전에서나 들어본 강남의 비싼 호텔이었네요. 날짜를 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은 이 양반이 고향 친구 상당에서 간다고 검정 양복 챙겨 입고 나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와락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못 본 척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일 편한 길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쓰레기통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버리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속고 사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구겨진 영수증을 다시 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듯하게 펴서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지요. 사람이 사람 속이는 일이 이렇게까지 엉성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들켜도 상관없다는 배짱이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사람 사는 일이 말입니다. 진실이란 게 한꺼번에 오는 법이 없더라고요. 처마 밑 빗방울처럼 한 방울씩 떨어져서 고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고인 물이 주르륵 흘러넘치는 순간이 오지요. 제 40년이 흘러넘치기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경동시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40주년 저녁상을 제 손으로 차리겠다고 자식들 먹일 거리를 일일이 골라 담았지요. 앞치마 주머니에는 그 호텔 영수증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걸 언제 꺼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저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40주년 밥상 한 번만, 딱 한 번만 같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 양반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내가 움직이자. 혼자 그렇게 다짐했지요. 돌이켜보면 그게 제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LA 갈비를 석쇠에 올렸습니다. 잡채에 참기름 한 방울 둘러 비볐고요. 전 부치는 냄새가 거실까지 솔솔 퍼졌지요. 앞치마에 기름이 튀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부엌을 못 떠났네요. 아들 내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꽃다발을 들고 오더라고요. 어머님 40주년 축하드려요 하면서요. 근데 그 말 끝에 며느리가 아들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잠깐 마주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꽃을 받으면서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별걸 다 이상하게 보는구나 하고요. 딸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랑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신발 벗는 동안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이 양반은 식탁 상석에 벌써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혼자 기울이면서요.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더라고요. 국을 마지막으로 올리고 제가 막 앉으려던 참이었어요. 이 양반이 소주잔을 쭉 비우더니 젓가락을 툭 내려놨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다. 그 한마디에 식탁 공기가 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네요.
나 너희 엄마랑 갈라서기로 했다.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앞치마로 쏟아졌는데 뜨거운 줄도 몰랐어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한 발짝도 못 되겠더라고요. 나도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봐야지. 이 양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40년을 마주본 얼굴인데 그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놀라지도 말리지도 않고요. 아버지 진작 그러셨어야죠. 아들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35년을 업고 안고 기른 자식이었어요.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셔야지.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눈치 다 챘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도 눈치챘다니요. 그 한마디가 제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양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전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지요. 아까 현관에서 며느리가 아들 쪽을 쳐다보던 그 눈빛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고개를 겨우 돌려 딸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니? 딸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면서요. 엄마, 나도 오빠한테 며칠 전에 들었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지난주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예민한 거야 하던 그 목소리요. 이 아이는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알면서도 제 편을 한번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35년을 키운 딸이 그 밤에 저한테 준 건 거짓말 한마디였네요. 온몸에 힘이 쏙 빠졌습니다. 의자를 더듬어 엉덩이를 붙였는데 앉은 건지 주저앉은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입 꾹 다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에 튄 국물 자국을 손바닥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손 떨리는 걸 자식들한테 들키기 싫어서요. 그 자국을 꾹꾹 누르는데 40년 세월이 손바닥 밑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장, 기름 튄 앞치마, 비 깎던 그 겨울까지요. 그제야 제 안에서 뭐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 양반이 소주잔에 다시 술을 따르면서 입을 뗐어요. 정순아, 나도 이 얘기 꺼내기까지 쉽지 않았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애들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정리. 40년을 살 비비고 산 부부 사이를 이 양반은 그 두 글자로 밀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도리어 제 머릿속이 말갛게 갯물처럼 맑아지더라고요. 떨어진 국자를 천천히 집어 올려 행주에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뗐지요. 그러세요. 갈라섭시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매달리고 울고 소리 지를 줄 알았겠지요. 40년을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틈에 앞치마 주머니 속 영수증 한 장을 손끝으로 만졌어요. 그게 있으니까 말이 입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말이에요, 여보. 이 양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이 양반이 소주잔 든 채로 멈춰버렸어요. 며느리가 아들 쪽을 또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쥔 채로 눈을 내리깔더라고요. 그 세 사람 눈빛이 한 번에 엉키는 걸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입을 맞춰 저를 몰아세우는 이유가요. 40년 세월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이 양반 얼굴이 돌덩이처럼 굳어갔어요.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평생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사람이 그렇게 얼어붙은 얼굴은 처음 봤네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나중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하자고 한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40년 만이었습니다. 제가 이 양반 앞에서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본 게요. 사람이 한 세월을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 인생의 민낯을 다 보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날이 40주년 저녁상이었지요. 일평생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온 식구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게 그날 밤 제일 시리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플 때 사람 정신이 제일 또렷해지는 법이더라고요. 그 밤에 저는 처음으로 이 식구들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을 지킨 식탁이 무너지던 그 밤에요. 제 안에서는 다른 문 하나가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양반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놓고 나니까요.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40년을 참았던 사람이 한 번 입을 여니까 남은 건 텅 빈 몸뚱이 하나였습니다. 이 양반도 서재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갔고요. 집안에 저 혼자만 남았지요.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갈비 기름이 접시 위에서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고 국은 식어서 뚝배기 바닥에 진하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데 손이 안 뻗어요. 제가 새벽부터 종일 서서 차린 밥상이었지요. 40년치 마음을 올렸던 그 상이 거기 고스란히 남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네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득 식탁 뒤편 찬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찬장 맨 위 칸에 결혼사진 액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다락방 구석에 있는 상자가 떠올랐어요.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것들을 몽땅 넣어둔 상자요. 벽시계를 올려다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지요. 40년 전 결혼사진이 맨 위에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이 양반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는 저였지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오늘 이 꼴이 될 줄 알았을까요? 그 밑에 첫째 베넷 저고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에 아이 코가 닿았던 자국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더 밑에서 가계부가 나왔어요. 표지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한 장을 넘겼지요. 쌀 한 말 5,000원, 분유 2통 12,000원, 신우이한테 빌리려다 3번 거절. 제 글씨였어요. 빚쟁이 피해서 살던 반지하 방에서 아이 재우고 나서 몰래 적었던 숫자들이요. 가계부를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오는데 목에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다 짜낸 행주를 또 짜는 것 같았어요. 몸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가계부를 품에 안은 채 다락방 바닥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더라고요. 새벽 알람이 울릴 때까지요. 새벽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이 알아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마솥에 불 올리고 국자를 집었습니다. 근데 국자가 자꾸 손에서 미끄러져요. 국을 뜨다가 뜨거운 국물이 손등으로 확 튀었습니다.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아프다는 느낌이 한참 뒤에야 찾아왔어요. 국자를 도마 위에 내려놓고 가마솥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택시 모시는 최 사장님이었지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오시는 양반입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이 좀 다른데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후다닥 일어나서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깜빡했나 봐요 하면서
간을 다시 봐드렸지요. 최 사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빈 가게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웃는 건 되는데요. 혼자 되니까 입꼬리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40년 살림살이가 이 얼굴에다가 웃음 짓는 법은 가르쳐 줬어도 혼자서 우는 법은 안 가르쳐 줬나 봅니다. 오후에 가게 문을 잠깐 닫고 시장 어기 벤치에 걸터 앉았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정순 씨, 낯빛이 말이 아니네. 어디 아프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다고 하기엔 너무 큰 말이었고요. 괜찮다고 하기엔 너무 거짓말이었어요. 참아, 정순 씨. 사내들 본래 다 그래. 이 나이에 별소리를 다 한다 카이. 복래 씨가 퍼뜨린 거겠지요. 동네 입이 벌써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위로인 척하는 그 말들이 차라리 칼이면 빼겠는데 모처럼 박혀서 안 빠지더라고요.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속으로 딱 한마디만 되뇌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살면 나는 진짜로 끝이다.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끄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 30년 전이었지요. 이 가게가 시장 뒤편 좁은 밥집이었을 때요. 매일 점심마다 외상으로 사골국밥 한 그릇씩 드시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 밀린 외상값을 봉투에 담아오면서 훌쩍이던 그 아이가요. 지금은 가정법원 앞에서 30년째 간판 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정순아, 나야. 수진이한테 전화 왔더라. 딸이 영숙이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 밤에 수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엄마가 걱정이 되었던 건지 아버지한테 미안했던 건지. 다만 제 딸은 직접 와서 안아주는 대신 엄마가 기댈 사람을 찾아주는 쪽을 택한 거였지요. 그것도 그 아이 나름대로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너 내일 시간 되지? 사무실로 와. 점심이나 같이 하자. 그 목소리가 그날 하루 종일 들었던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면요. 거기서부터는 더 내려갈 데가 없더라고요. 발밑이 딱딱해지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는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날 밤 가마솥 불을 끄고 빈 가게 안에 혼자 앉아서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영수가, 나 좀 도와줘. 40년을 다시 세울 사람이 오래전 제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 내밀었던 그 아이일 줄은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이한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빈 가게 안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가야 한다. 가서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줘야 한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안방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15해 동안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온 국밥집 장부가 있었고요. 그 옆에 손때가 까맣게 밴 증권계좌 통장과 수첩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이 양반이 코를 골며 잠든 안방에서 저는 그 세 가지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는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던 것들을 내일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하니까요. 영숙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가방을 가슴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먼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밀었어요. 정순아, 아침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며칠째 제 끼니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는 남밥만 퍼주면서 살았지 누가 제 숟가락 놓여있나 살피는 사람은 없었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장부를 먼저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탁자 위에 내려놓는데 툭 소리가 났어요. 영수가 이거 좀 봐줘. 영숙이 장부를 받아서 첫 장부터 천천히 넘기더라고요. 매출, 지출, 남편 용돈, 자식들 학비, 빚 갚은 내역 15회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넘기던 손이 딱 멈췄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정순아, 이 가게 연 매출이 이만큼이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에 국밥 100그릇씩 15회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마솥 앞에 서서 번 돈이었습니다. 장부를 보여주고 나니 그 다음이 더 떨리더라고요. 가방 지퍼에 손을 얹었다가 한 번 멈췄습니다. 이걸 꺼내면 진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숙이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옆에 손때 묻은 수첩 하나를 나란히 놓았지요. 수첩을 펼치니 깨알 같은 글씨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3주, LG생활건강 1주, 현대차 2주, KB금융 5주. 매달 국밥 한 돈에서 10만 원, 20만 원, 많을 때는 30만 원씩이요.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15회를 사모은 기록이었습니다. 영숙이 통장 잔고를 조회하더니 한참을 말없이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정순아, 영숙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넘게 봐온 친구인데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너 이거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야. 배당금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고.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국밥 한 그릇 팔면 그때는 3,000원 받았거든. 그걸 아끼고 아껴서 한 달에 딱 한 번만 샀어. 너한테 처음 들은 대로. 좋은 회사 주식 조금씩 사두라고 했잖아. 남편은 이거 알아? 모르지. 말하면 또 사업한다고 다 끌어갈 양반이잖아. 그래서 한 번도 안 꺼냈어. 영숙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책상 서랍에서 서류철을 하나 꺼냈어요. 정순아, 하나 더 볼 게 있어. 어제 전화 받고 나서 혹시 몰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너네 집이랑 가게 등기를 떼어봤거든. 서류철을 펼치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집도 가게도 전부 제 명의였지요. 결혼 초에 너희 양반이 빚쟁이들한테 재산 안 뺏기려고 전부 내 앞으로 돌려놨잖아. 그거 아직 그대로야. 이 양반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한참을 그 서류만 내려다봤어요. 40년 전에 이 양반이 떠넘긴 것들이 지금 와서 전부 제 거가 되어 있었네요. 영숙이 서류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보내온 거야. 사진 속에 이 양반이 찍혀 있었어요. 낯선 여자랑 나란히 앉아서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수진이가 보낸 거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수진이 시댁 쪽 지인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찍어서 보내준 거였더라고요. 수진이는 그 사진을 영숙이한테 넘기고 그 뒤로 저한테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아이 방식이었던 거지요. 영숙이 안경을 벗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정순아, 이 양반이 빼돌리려던 재산은 애초에 내 거야. 거기에다가 너한테는 이 양반이 평생 몰랐던 돈이 따로 있고 법적으로 내가 밀릴 게 하나도 없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상을 차렸어요. 밥을 퍼놓고 수저를 놓고 김치를 덜어냈지요. 이 양반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밥상 앞에 왔습니다. 평소랑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멈칫하더군요. 여보, 밥상 밑에서
제 무릎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각오는 섰는데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무릎 위에 손을 꾹 눌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입이 열렸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봬요. 서류 정리는 거기서 합시다. 이 양반 얼굴이 굳더라고요. 숟가락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변호사를?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오래된 친구요. 이 양반이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어요. 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무릎은 아직 떨리고 있었는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제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40년 동안 제가 국자만 적고 산 줄 아셨어요? 달그락. 숟가락이 밥그릇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양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지더라고요. 저를 올려다보는 눈이 40년을 같이 산 마누라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쪼그라드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매일 뭐라고 사는지 안 본다는 뜻이더라고요. 이 양반은 40년 동안 제가 국밥만 팔았다고 생각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사골 고르고 밤에 들어와 설거지하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라고요. 근데 저도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골프 치러 나간 주말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주식 시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석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15회를 그렇게 쌓았어요. 조용한 사람이 무서운 법이라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양반보다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실 문 앞에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벽에 가게 나갈 때 보던 빛이랑은 달랐습니다. 밝고 따스하고 서두르지 않는 빛이었지요. 두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40년이라는 시간이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무게가 발끝에 잠깐 걸렸을 뿐입니다. 영숙이 제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손을 한번 꽉 쥐었다 펴고 나서야 문을 밀었습니다. 긴 탁자 맞은편에 이 양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낯빛이 허옇게 떠 있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볼살이 빠진 게 눈에 보였어요. 양복깃이 목에서 들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는 신용을 했어요. 40년을 살면서 이 양반이 저한테 먼저 고개를 숙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분할 내역,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 담담하게 항목을 읽어 내려갔어요. 영숙이 준비한 서류가 탁자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 국밥집 장부, 그리고 이 양반이 낯선 여자와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찍던 사진까지요. 이 양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이는데 이 양반은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탁자 위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제가 내건 조건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제 명의 재산은 그대로 제가 가져간다. 이 양반 앞으로 되어 있는 건 건드리지 않겠다. 둘, 자식들 앞에서 4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달라. 이 양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냐 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뜯어낼 수도 더 쪼아낼 수도 있었지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함께 밥 먹은 사람한테 못난 꼴 보이면서까지 마지막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 양반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그 한마디가 이 양반 입에서 나오기까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올리고 국자를 집고 첫 손님한테 국밥을 내었지요. 법원 다녀온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게 문을 여는 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멀쩡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낮에는 국밥을 팔고 밤에는 자식들한테 전화할 말을 가만히 골랐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소파 끝에 걸터 앉아서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다가 겨우 입을 뗐지요. 너희 엄마가 그동안 뭘 했는지 나는 제대로 몰랐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사골 고르고 밤 10시까지 국밥집에 서 있었어. 그 돈으로 빚 갚고 너희 학비 내고 나 용돈까지 챙겨줬다. 나는 그걸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 며느리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양반이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오므라들었어요. 40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힘이 천천히 풀리더라고요. 미움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요. 그냥 이 양반이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끝이 난 사람이니까요. 한참 고요했어요. 딸이 자리에서 꼼지락거리더니 한번 일어서려다 말고 또 망설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그때 전화해서 엄마 편 안 들어준 거 미안해. 저는 딸한테 눈을 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진 보내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근데 이 아이는 왔네요. 제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잡지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수진아, 너는 사진 보내줬잖아. 나는 그거 다 알아. 딸이 올려다봤어요.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괜찮아.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테니까. 국밥집은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다만 새벽 영업은 접었어요. 아침 7시에 문 열어서 오후 3시에 닫기로 했지요. 제 몸 하나 건사해야 할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가게 안에 하나 바꾼 게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작은 탁자를 하나 들여놨어요. 의자 2개짜리 조그만 자리요.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4,000원. 반갑시었지요. 단골 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남는 거 없어도 돼요. 드시는 분 속이 뜨끈해지면 저도 뜨끈하거든요. 처음으로 퍼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거더라고요. 예전에는 의무로 퍼줬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어서 퍼주니까요. 같은 국밥인데 마음 하나 바뀌니까 전부 달라지더라고요. 오후 3시에 셔터를 내리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걸어둔 거울을 봤어요. 파마머리에 주름진 얼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근데 눈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라 설명하긴 어려운데 어딘가 편안해 보였어요. 옷장에서 밝은색 스카프를 하나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딸이 생일 선물로 보내줬는데 뜯지도 않고 넣어뒀거든요. 국밥 냄새 밴 옷에 스카프가 어디 어울리겠어요. 오늘은 둘렀습니다. 거울 속 제가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싫진 않았어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혼자요.
바람이 스카프 끝자락을 흔들었고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날렸습니다. 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도 없는 오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고 가마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사골이 천천히 끓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15회를 남한테만 퍼주다가 처음으로 제가 제 앞에 놓아본 국밥이었어요. 한 숟갈 떴습니다. 국물이 속으로 뜨끈하게 내려가더라고요. 그제야 알겠었어요. 이 맛이었구나. 제가 15회 동안 끓여온 국밥이 이런 맛이었구나. 부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멀어진 건 부부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 자신한테서 너무 오래 멀어져 있었던 거였지요. 누구의 마누라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국밥집 사장님으로만 살다 보면요. 어느 날 문득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올해 65에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되찾았습니다. 김정순. 40년 만에 불러보는 제 이름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네요. 삶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 끓이는 국밥이 아니라요. 내가 나한테 떠주는 따뜻한 한 그릇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